네, 자유원정 포럼의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신규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임청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 오신다니까 평소에 안 오시던 분들도 많이 또 오늘 참석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 말씀 드리면서 시작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국민 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를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유원정 국민연합입니다. 국민연합에 공동대표 몇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지금 못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몇 분 설명해 드리면 우리 송광호 공동대표님 여기 앞에 앉아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영수 공동대표님, 우리 최경희 대표님, 이 정도 소개해드리고 우리 시작에 앞서서 우리 송광호 대표님을 모시고서 우리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부터 비가 오락가락하고 오늘은 또 강풍이 분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많이 안 오실 줄 알고 사실은 걱정을 했는데 참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경원 대표님이 고향이 충북 음성인데요. 지난번에 충청북도 사람들이 우리 나경원 대표님을 도백으로 옹립하자고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도지사로 끝날 뿐이 아니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저는 그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나 대표님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미인이라서 좋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원내대표 하실 적에 보니까 그 투쟁력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또 그 많은 국회의원들을 이끌어가는 그 포용력을 보니까 제가 국회의원 사설하면서 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표로 당을 이끌어 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나경원 대표님을 좋아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토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당직은 당원들이 뽑아서 국민들 앞에 내놔야 되고 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그 직은 국민들한테 공천권을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지난번에 사실은 우리 나경원 대표님께서 당원들만 뽑아서 대표를 내세웠으면은 그때 대표가 되는 겁니다. 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됐으면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이 이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아마 잘 굴러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쉬고 계시지만 중요한 활동을 있을 때마다 활동을 하시고 등이나 이번에 다보스 포럼 대통령 특사로도 갔다 오시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그러한 공이 크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라고 믿고 또 한 다음에는 여러분들 질문도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항상 마이크를 달아드리는 그 영광을 제가 항상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개 다 두 드릴게요. 개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제가 주머니에 넣어드릴까요? 어느 게 전화가 울리는 것 같은데? 전화가 울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서.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뭐 과찬의 말씀을 우리 송 의원님께서 해주셔서 참 영광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저 같은 충북이라고 항상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전현직 의원님, 우리 전직 의원님들, 또 정치 원로님들, 또 우리 당을 오래 지켜주신 우리 당의 핵심 당직자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유한정 국민연합이죠? 이 이름이 정확하게. 네, 자유한정 국민연합에서 참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우리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또 선거가 끝나고도 이렇게 모이셔서 우리 당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는 여기 계신 모든 회원님들이 계시기에 정말 더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는 사실 이제 동작을 열심히 좀 다녀야 되겠다 하고 동작에 우리 사당지구대가 뭐 새로 건축한다 그래서 거기 현장에도 다녀오고 아침에 시구의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요. 뭐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 책무는 내 땅 잘 지키는 것부터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제가 공천 준 사람은 다 당선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번까지도 당선시켜놓고 뭐 제가 지원 유세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틈틈이 저희 지역 절대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 구의원 당선자 지금 제 수행 겸 왔는데요. 저희 뭐 아침 저녁도 지하철 유세도 살짝 가서 다 돕고 이렇게 해서 정말 다 했는데 늘 제가 항상 기본적인 책무부터 잘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아침에 사당지구대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트랩에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랑 손잡고 내리시면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시는 그 뉴스를 보면서 한편으로 참 기분 좋기도 하고 또 이번에 꼭 성공하셔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외교 영역에서의 대통령의 행보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가장 빠른 시기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오셔서의 행보도 사실은 뭐 우리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말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셨죠. 3차례 이상 만나시고 또 만나셨을 때마다 원래의 회담 시간을 넘기면서 긴밀한 소통을 했습니다. 저는 뭐 양자회동이든 다자회동이든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 간의 신뢰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물론 실무적으로 어떤 아젠다를 세팅하고 서로 간의 합의를 이루지만 그 실무적으로 하는 것 이상으로 만나는 이유는 정상들끼리 통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잘 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워낙 이렇게 솔직하게 소통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방 국가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 보면 MB 대통령이 그런 걸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MB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 후보 대변인을 하다가 당선 직후에 부시 대통령하고 정상 통화를 하는 걸 옆에서 도와드렸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당선자 시절에 제가 이제 잠시
옆에서 대변인격으로 이제 도와드렸는데 부시 대통령이 한참 막 뭐 그런 거잖아요. 대충 정상회담을 전화로 하다 보니까 읽는 느낌이에요. 뭐 축하드리고 뭐 앞으로 한미 동맹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교과서 같이 읽고 있으니까 갑자기 MB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참 골프는 좋아하세요? 그러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도 깜짝 놀라고 답을 못하고 흠칫 이런 느낌이 들더니 팍 웃으면서 한국의 낭자들보다 왜냐면 한국 여자 선수들이 워낙 잘하잖아요. 한국의 여자 선수들보단 내가 좀 못하지만 나 골프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웃으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정상회담 가서 어떤 그런 물꼬를 트느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회의의 마지막은 사실은 일어서서 하는 1분이거든요. 일어서서 하는 1분 토크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걸 한번 기대해 봅니다. 사실 이제 뭐 대통령께서 이제 솔직한 소통을 통해서 그런 걸 좀 해주시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사실 뭐 국내 상황은 요새 그렇게 밝지 않은 것 같아서 한편으로 요새 걱정들 많이 하실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우리 대통령 지지도도 부정평가가 좀 더 높아지는 소위 데드크로스라 그러고 우리 당의 뭐 지지율도 그다지 이렇게 만족할 만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차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정체되거나 자꾸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들 많으실 거고요. 또 특별히 이제 지금 뭐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물가 실질적으로 환율 뭐 이런 부분이 하나도 좋지 않아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까지 모아둔 돈 다 쓰고 우리는 이제 빚만 잔뜩 받은 상황에서 경제 상황은 국제적으로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뭐 일단 당 얘기부터 하면 당은 야당은 투쟁이고 여당은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얼마 전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고발을 했어요. 왜 고발을 했냐면 최근에 방송 프로그램에 나올 때마다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빠루를 들고 입법을 방해했다. 그래서 그렇게 강경 투쟁을 해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폭망했다. 이 두 가지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한 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때 그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 국회 그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본인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하루에 2명의 의원을 사보임을 강제로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안과 앞에 정말 의원들이 의안과 문을 등지고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꼼짝도 안 하니까 방어원들이 빠루 들고 와서 저희를 밀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몇몇 의원들이 늑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이 벽을 등지고 있는데 방어원들 80명과 민주당 측 보좌진들이 들고 와서 미니까 이쪽으로 더 이상 범퍼가 없잖아요. 벽을 등지고. 그래서 지금 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늑골 골절상으로 2주 이상 입원했었고요. 또 이철규 윤핵관으로 요새 분류되죠. 이철규 의원은 진단서는 안 띄었지만 사실은 늑골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들이 많이 다쳤는데 갑자기 저희 보고 자꾸 빠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이제 2개를 빠루를 들고 그들이 들고 왔는데 하나를 압수해서 그 다음날 갔더니 이게 압수한 빠루입니다 하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무처 당직자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서 이게 압수한 빠루라고 설명했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민주당 쪽 사람들이 우리가 빠루를 들었다고 막 사실을 왜곡했는데 이걸 국회의원이 나와서 인터넷상에 사실 왜곡한 걸 넘어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고발을 했고 또 하나는 총선 폭망했답니다. 자꾸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유 투쟁에서 나빠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매주 한 번씩 있잖아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다 점을 찍어봤습니다. 지난 제가 2018년 12월에 원내대표가 됐는데 2018년 한 8월부터 해서 작년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쭉 찍어봤는데요. 제가 24% 정도 당 지지율일 때 당을 받아서 한 32%로 끝내드렸는데 그 사이에 두 번의 고점이 있어요. 제일 높았던 거. 그게 두 번의 가장 고점이 언제냐? 패스트 트랙 투쟁을 우리가 확실하게 했었던 4월 말 5월 초 2019년. 그 다음에 조국 물러나라고 투쟁을 했던 2019년 10월. 이때가 34%를 넘게 찍는 고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리고 총선 때도 총선 직전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그냥 32%보다는 좀 못하지만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지원금 주고 우리가 막말 마지막에 하고 공천을 뭐 막 바꿨잖아요. 지역구 비례대표. 그럴 때 뚝 떨어지고 민주당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21대 들어와서는 한 번 36%를 한 번 찍고는요. 거의 29%. 왜냐면 우리가 작년 말에 야당이지만 사실 별로 투쟁하지 않았잖아요. 29%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은 강한 투쟁을 하고 확실히 선명성을 보여야 되는 거고 여당은 신뢰를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당이 요새 이제 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조금은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시끄러운 부분을 빨리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정부 출범에서는 사실은 저는 너무 문재인 정권 때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바로잡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최근에 뭐 월북몰이 사건도 보셨지만 그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북한에서 귀순한 탈북한 어선 어부들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도 지금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 월북몰이 사건은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 귀순한 사람 그 어선을 타고 귀순한 사람들을 강제 북송한 거는 제가 원내대표 끝날 때쯤이었는데요. 그때도 보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배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의사와 반해서 몇 시간 조사하고 판문점으로 보냈잖아요. 그때 그들의 그걸 보면 정말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군을 발견하고 사실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던 지난 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하나하나 정리하는 모습이 굉장히 저는 잘하고 있다 정부가. 그런데 이제 다만 뭐 가끔은 어떤 사안은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정치의 영역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도 이 속도라든지 이런 나머지 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저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또 아쉬운 것이 가끔은 있다. 최근에 저는 뭐 어제 발표한 뭐 생각들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 경찰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 되는 것 당연히 방향성은 맞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뭐 저희가 그동안 사실 했어야 되는 게 제대로 작동 안 했던 것. 근데 요거는 조금 속도를 잘 맞춰서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 민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뭐 누구는 생선 뒤집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걸 조심조심 해서 가야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잡고 다시 우리가 정말 신뢰받는 정부, 신뢰받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당과 정부가 역할을 좀 잘 발맞춰서 해주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이번에 다보스 특사로 가게 되면서 참 기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보스 포럼은 잘 아시겠지만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립니다. 원래는 1월에 열리는데 올해만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조금 연기가 돼서 5월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번 열리면 세계 정상들이 한 50개 정상이 나와요. 총리 이상이. 그리고 뭐 장관들은 뭐 엄청 많이 오고 그다음에 정상들 오고 국제기구 수장들이 옵니다. 뭐 IMF, WTO 뭐 이런 국제기구 수장들이 오고 그다음에 또
빌 게이츠 회장을 비롯한 세계의 유수 기업들의 CEO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유수 기업들은 어떤 트렌드를 갖고 어떤 쪽에 관심이 많은지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고, 또 세계 정상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지향하는 바를 또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포럼인데, 거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새로운 윤 정부의 외교 정책을 세일즈하는 일,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뭐 세계 정부나 기업이나 어떤 방향으로 이제 미래 아젠다들을 가지고 가느냐, 이것을 알고 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어떤 쪽을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크게 두 가지 방향을 하는 거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우리 정부가 지금 일단 문재인 정부를 정리하는 거에 바쁘지만, 사실 미래 아젠다를 보여주는 거, 뭐 정치라는 것이 꿈을 자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정부가 힘있게 할 수 있는데 좀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다보스 포럼은 누가 참석한다 하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3박 3일에 사실은 그 일정이었는데, 3박 3일 동안 21개의 양자회동을 하고 28개의 이벤트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분초를 다투면서 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위상이 이 정도로 높아졌다,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21개 양자회동 중에서는 우크라이나 수석 부총리도 만나게 되었고요. 또 뭐 무슨 폰데어 라이엔 뭐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런 세계 중요한 정상이나 외교장관을 만나게 됐고요. 또 존 케리 국무장관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만남들을 가졌습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의 이 주제는 History at a Turning Point, 세계의 대전환, 역사의 대전환이 이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크게 아젠다는 3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다보스 포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요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크게 3가지 아젠다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 안보, Economic Security, 또 하나는 탄소 중립과 녹색 기술입니다. 3번째는 백신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안보는 아마 요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워싱턴을 한번 갔었는데, 워싱턴에 갔는데 예전하고 달리 전부 다 미국 국무성에서 나온 사람들이 옛날에는 북한 문제 얘기를 한참 하다 말았는데요. 이 북한 문제 얘기는 그냥 한 5분 하고 바로 경제 안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보가 바로 경제인 겁니다. 안보가 안보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보가 전통적인 국방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가 중요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중국이 갑자기 요소수 수출을 안 하니까 우리가 당장 힘든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금 저희 장기화되면 밀값이 오르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이 통상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수요 공급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하나가 공급망이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 생산도 안 되고 우리 먹고 사는 거에 당장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경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거냐가 모든 국가의 숙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편끼리 이걸 안정적으로 구축하자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그분은 독일 출신이에요. 독일의 국방부 장관을 했습니다. 예전에 메르켈 총리 다음으로 그 양반이 총리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EU 집행위원장이 되셨는데, 그분도 가치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함께하는 나라들끼리
경제 안보를 지켜가야 된다라는 강조를 해놓는데 우리 정부의 새 정부의 외교 기조가 바로 가치 외교입니다. 가치 외교.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함께하는 나라들끼리 함께 편먹자라는 게 우리의 외교 기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정세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문재인 정권처럼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줄 타고 있었으면 이거 우리 혼자 외톨이 될 뻔한 건데 대한민국이 국운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노력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 가치 외교의 기조를 간 것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이제 기조를 한다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중국을 배제한다, 러시아를 배제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과 그동안 교역을 위한 교역을 하면서 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눈 감았던 것을 함께 눈 감아서 그들도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로 만들어보자. 이런 쪽으로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경제 안보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이 같은 편끼리 공급망을 구축하다 보니 미국이 지금은 상당히 중국을 압박하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게 바로 대한민국 기업에 기회를 주고 있다. 최근에 이제 뭐 SK 쪽 사람들을 한번 만났는데 자기들은 너무 이게 기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거에 있어서 중국 시장을 사실상 이제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우리들은 이 시장 영역에서 그동안 배터리 같은 것은 중국보다 많이 지금 우리가 사실 중국을 풀어놨을 때 우리가 여지가 뭐 시장을 개척할 여지가 없었는데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리의 기업에도 상당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한미 동맹은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선 경제 동맹이라서 포괄적 동맹이라는 말을 씁니다. 포괄적 동맹. 예전처럼 안보 동맹에만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포괄적 동맹이 단순히 한미 간의 포괄적 동맹이 아니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한미 간의 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제 한미 동맹이 글로벌리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한다는 게 뭐냐? 최근에 정부가 IPEF,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뭐냐면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 프레임워크에 지금 이번에 정부가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우리끼리의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만의 동맹이 아니라 그것이 아시아 쪽에서 또는 더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 동맹을 확산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지만 저는 미국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통상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조는 굉장히 잘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앨런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전의 통상은 free and fair, 그러니까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free but secure. 그래서 한마디로 자유롭지만 더 중요한 게 secure, 안전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미국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편먹는 사람들끼리만 교역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 안보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똑같은 예전처럼 줄타기 하지 않고 북한 눈치 보느냐고 월북몰이 하지 않고 이것이 저는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 오늘 너무 재미없으시죠? 이런 얘기. 재밌어요? 너무 편하게들 탄소 중립 녹색 기술입니다. 뭐냐?
뭐 탄소 중립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뭐 우리가 이산화탄소도 덜 배출해야 되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탄소 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 차례 유엔에서 논의가 되면서 2015년 파리 기후변화회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회의 그 당사국 회의에서 무엇을 약속했느냐면, 각국이 탄소를 얼마만큼 2050년까지 줄일지, 2030년까지는 얼마만큼 줄일지를 약속을 발표하고 그에 맞춘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모든 국가가 지금 배출하는 탄소보다 10% 더 줄여라 이런 게 아니라 각국이 약속하기로 한 것이 2015년 파리 기후변화회의입니다. 그 이후에 각국은 그런 것을 약속을 합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끝나기 전에 엄청난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2030년에 얼마 하겠다. 엄청 그 목표도 좋고 이상은 좋지만, 조금 이따 설명한 것처럼 정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것 중에 저는 제일 잘못된 것이 탈원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하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아젠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탄소 중립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녹색 기술, 탄소 중립의 사회로 가기 위한 녹색 기술을 만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흐름이 그동안 계속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했고, 이것은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지구가 지금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기후가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이 어떤 지구의 미래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또 하나 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의 문제. 이걸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미국이 주도하는 산업 형태가 있고 유럽이 주도하는 산업 형태가 있는데, 그동안 이거는 어디가 주로 주도했느냐, 이런 약속을 국제사회에서 했지만 가장 이걸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 여러분들 잘 아는 레리 핑크가 하는 이 블랙락이라고 있습니다. 블랙락. 투자 금융회사. 이 블랙락이 제일 규모가 큰 거예요. 블랙락이 뭘 했냐면, 우리가 투자할 테니까 너희들 탄소 중립으로 생산한 상품만 공급받아서 해. 그래서 애플에다 투자를 하면서 삼성 반도체를 공급받을 때 이 탄소 중립으로, 소위 많이 들으시는 ESG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 ESG는 블랙락이 처음으로 만든 개념입니다. 블랙락에서 ESG를 지키는 기업으로부터만 공급을 받아. 그래서 애플이 삼성한테 너희들 이거를 지켜서 생산을 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에너지를 써. 탈원전, 그러니까 원전을 쓰든지 재생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럼 원전을 썼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기업으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우리 기업은 힘들게 만들게 했고, 블랙락이 그것을 자꾸 얘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또 이 탄소 중립 생산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게 하고,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사회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알리백이에요. 대통령께서 예전에 후보 시절에 대답 못한 알리백. 그게 뭐냐면 Renewable Energy 100%. 한마디로 재생에너지 100%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실현하느냐. 이걸 이제 그동안은 블랙락이라는 곳에서 을 중심으로 해서 돈이 이걸 굉장히 촉진시켰는데, 지금 새로운 개념이 또 하나 나온 것이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 대통령 기후특사인 존 케리하고 이 WEF, 세계 지식 포럼에서 뭘 하냐면 FMC라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First Movers Coalition에서 선도그룹 연합이다. 그래서 이 탄소가 많이 나오는 산업이 뭐냐? 항공, 또 뭐 기차 타고 다니는 거, 또 선박, 뭐 알루미늄, 뭐 철강, 뭐 이런 8대 산업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 탄소 녹색 기술을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파이를 키워야 된다. 시장의 파이를. 그러려면 그 회사들이 보잉 회사, 보잉 뭐 애플 이런 데서 우리는 녹색 기술로 생산된
그 제품만 공급받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는 그러한 것을 드라이브 걸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시작하자는 것이 First Movers Coalition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빨리 들어가야 된다. 왜? 이런 걸 빨리 들어가지 우리가 규준을 만들고 표준을 만들 때 우리 기업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운동이 예전엔 돈으로만 하던 것이 이런 운동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굉장히 앞으로 이것이 산업과 같이 맞물려서 상당히 가속화될 것이고, 그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지고 말 것이다. 제가 최근에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가서 블랙락 투자연구소 의장을 만났습니다. 토마스 더닐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옛날에 그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실에서 일을 하신 분인데, 자기들은 이제 예전에는 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탄소를 줄인 전기로 생산된 물품을 사라, 그런 물품에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생활 배출을 줄이는 것에 투자를 한다 이럽니다. 이게 되게 생소하잖아요. 저도 이거 생활 배출은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우리가 먹는 거, 타는 거 이런 게 다 생활 배출,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느냐를 다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소고기를 100g을 먹으면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탄소가 얼마나 발생하고, 그래서 이것으로 탄소가 얼마나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를 연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지금 무슨 비건 푸드가 이제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항공유도, 비행기 기름도 식용유를 어떻게 만들어서 비행기 기름화하는 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산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필립스 CEO를 만났더니 거기는 리사이클링, 다시 쓰는 거에 자기들은 제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요새 플라스틱을 재생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플라스틱 다 분리해서 배출하는데 재생되는 게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가장 열심히 하는 산업과 기술 중에 하나는 플라스틱 재생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재밌는 게 할리우드의 배우들이 무슨 시상식인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전부 다 리사이클링이라면서 20년 된 드레스를 이렇게 고쳐 입고 나왔어요. 이게 유행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또 산업화하는 거를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먹거리에서도 이거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중요한 아젠다였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다니엘 옐킨이라는 에너지 연구학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 메르켈이 잘못한 게 있다. 뭘 잘못했느냐? 독일도 탈원전을 했습니다. 탈원전한 거 잘못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 모든 에너지원 수입을 다변화하지 않고 러시아에만 의존한 것이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했지만 지금 러시아가 뭔가 이렇게 서방이 다 제재하는 것 같은데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많은 에너지원을 아직도 러시아에 의존하기 때문에 확 끊지를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데 아까 우크라이나 수석부총리를 만났다는데 야무져요. 40대 여성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만나서 이런 거 해달라고 그랬어요. 공격용 무기 얘기가 계속 나와서, 공격용 무기를 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외교부랑 이제 청와대랑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얘기를 갔는데, 다짜고짜 우리는 전기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다른 자동차 주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크라이나 애들이요, 굉장히 똑똑하다고 합니다. 핵무기도 개발을 했었지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중에 우크라이나 애들이 많대요. 우크라이나 애들 굉장히 민족이 똑똑한 민족이라는데,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게, 저는 젤렌스키만 훌륭한 줄 알았더니 얘기하는 게, 저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 주십시오. 우리는 재건하는데 스마트 도시 만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당히 이 에너지원의 문제는 앞으로 기후변화, 탄소 중립하고 중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 아젠다가 백신에 관한 아젠다였습니다. 빌 게이츠의 최신 책 이름이 어떻게 다음 팬데믹을 예방할 수 있느냐입니다. How to prevent the next pandemic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다시 팬데믹은 온다는 거고 그걸 어떻게 예방할 겁니다. 제가 빌 게이츠 회장은요. 그 다보스 포럼은 재밌는 게요. 그 회의장 안에 입장권이 있는 사람 아니고는 비표가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뭐 장관들도 다 혼자 다녀야 돼요. 그 나라 대사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대통령이 가셔도 입장권 몇 장 안 줍니다. 그러니까 뭐 수행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뭐 제가 뭐 아는 또 많은 사람들을 저도 만나기도 했지만 빌 게이츠는 왔다 갔다도 안 해요. 우연히 부딪히면 뭐 좀 가서 얘기를 하겠는데. 그래서 빌 게이츠 만나느냐고 제가 좀 국제적인 백 좀 썼습니다. 누구 썼는지 잘 모르시죠? 제가 여러분들 아마 아실 텐데 크리스찬 라가르드 IMF 총재를 오래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은 EU 중앙은행 총재를 하는 여자분 기억하세요? 하얀 백발머리 아시죠? 라가르드 총재랑 친한데 라가르드 총재를 안 그래도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우연히 또 복도에서도 몇 번 만나고 했는데 라가르드 총재가 뭐 무슨 얘기하다가 자기가 빌 게이츠 좀 뭐 5시에 만난다는 거예요. 야, 나 좀 데리고 가 그랬더니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누구 한 명 데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확 붙잡고 이제 가갖고 빌 게이츠한테 우리 대통령 자문 좀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사인에다가 그걸 써달라 했더니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 하고 서명을 해주고 며칠 전에 전화했잖아요. 대통령하고. 그래서 빌 게이츠를 붙잡고 제가 그런 건 잘해요. 그게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관료들 시키면 이런 거 절대 못하죠. 정치인이니까 가서 하죠. 그래서 이제 가서 붙잡고 빌 게이츠한테 우리 정부랑 일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빌 게이츠가 2가지를 요새 열심히 합니다.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백신 쪽하고요. 또 하나는 소형 원자로를 비롯한 에너지입니다. 그 빌 게이츠가 만든 에너지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 CEO도 만났었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저는 하여간에 이런 3가지 아젠다를 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에 대해서 확실히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 국제사회에서 미래 산업의 아젠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하는 게 이미 많다. 그래서 저는 ABCDE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우리가 어드밴스드 컨트리가 되려면 어드밴스드 소사이어티가 되려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B, 바이오. 우리는 정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있습니다. 규제만 풀어주면 바이오 잘할 수 있습니다. C,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를 대비한 각종의 녹색 기술을 우리가 열어줘야 된다. D, 데이터 이코노미 또는 디지털 이코노미. 우리가 데이터만 풀어주면 지금 데이터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풀어주면 디지털로 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 에너지 트랜지션. 우리가 이 원전 기술을 그동안 게을리 했는데 지금 어차피 탄소 중립 사회로 가면 원전 기술에 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아낌없이 투자하겠다. 뭐 제 워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퍼붓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기술들에 집중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국운이 왔다. 이 시기에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미래 산업의 규제를 풀어주고 그들이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지금 고쳐야 될 것, 개혁해야 될 뭐 과제가 도처에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뭐 제가 그 얼마 전에 암참 의장을 만나서 왜 우리한테 더 많이 투자하지 않느냐, 외국 기업들이 왜 안 오느냐. 지금 홍콩이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데 홍콩에 있는 뭐 사실 웬만한 외국계 회사들의 아시아 헤드쿼터는 주로 홍콩에 있잖아요. 그거 한국으로 안 오느냐 했을 때 2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 세금, 하나 노동.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이 노동개혁이 있지 않고는 본인들 투자하기 어렵다. 하나 세금 문제,
특히 이제 법인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그리고 배임죄로 인해서 CEO들이 이렇게 많이 잡혀나가는 나라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는 뭐 무엇보다도 지금 노동개혁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뭐 화물연대 파업 문제는 노동개혁하고 꼭 뭐 바로 맞닿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주일을 끌었지만 안전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노조가 원하는 쪽으로 다 들어주고 그냥 끝났다는 것이 새 정부 들어서서 첫 번째 합의였는데 조금 방향성을 보여주는 데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두 번째로는 교육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개혁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빨리 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 뭐 교육감 선거도 저희가 뭐 아니 서울에서 우리가 단일화만 했으면 이길 텐데 이걸 못 이루어내고요. 실질적으로 교육개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희가 다음 세대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태어날 수 있을런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급한 건 연금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기 없을 수 있는 아젠다지만 결국 저는 보수와 진보, 민주당, 공화당,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는 결국 인기 없어도 할 일을 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저는 보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튼튼하다는 건 뭐 안보만 튼튼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력 있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부와 여건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준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염려하고 대비하는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지 않았는가 이래 느꼈는데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예, 나경원 대표는 좀 가능성이 충만한 정치인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좀. 더 큰 정치로 국민의 기대 또 당원들의 기대 부응해 주시는 큰 정치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랑은 동양입니다. 아버님께서 충북 영동, 저랑은 동양이시고 그래서 각별한 인연이 있는 그런 관계인데 여러분 뭐 질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질문 있으시면 좀 몇 분 받겠습니다. 우리 정웅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남녀 주제 관계없이 우리 당 관련해서 정치 이야기를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작년 전당대회 때 우리 나 대표님 나오셔갖고 선전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은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당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치고 올라올 때 이준석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카드는 사실 나 후보님하고 주 후보 두 분이 단일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조만한 언론사에 관여하면서 그 분야 단일화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칼럼을 써갖고 이제 전파하다고 했는데 이제 단일화라는 게 물론 이제 당사자가 이렇게 합의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단일화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 주체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윤석열 그 당시 이제 전 검찰총장 그 당시에 그분이 거중 조정을 하면 가능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갖고 저는 이제 미력이지만 그 당시에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 저쪽 채널 인사한테 제가 이제 이 단일화가 안 돼갖고 만약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거다. 저는 그걸 예견하고 그쪽에 계속 사인을 보냈는데 제가 영향력이 없다 보니 그게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나 후보님이 그 당대표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 노력을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전 총장한테 좀 거중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 정도는 했는지 그걸 좀 묻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년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면 그럼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윤리 문제가 뭐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내년 전당대 당대표를 다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현 상황에서 봤을 때 내년 당대표의 상강은 결과적으로 이준석, 나 대표, 안철수 3명이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준석을 승리할 수 있는 카드는 안철수하고 나경원 두 분이 또 단일화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나경원 대표님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질문 하셨네. 뭐 답을 하나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건가요? 뭐 그 작년 전당대회 때 단일화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거의 한다 그랬다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뒷사정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핵심 세력들조차도 이렇게 그냥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또 일부 세력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단일화가 안 돼서 뭐 쉽지 그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뭐 전당대회는 제 생각에는 지금 올해는 절대 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윤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더 이상 좀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윤리 결론을 뭐 이런 결론이 나오든 저런 결론이 나오든.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전당대회를 하지는 않을 건데요. 좀 더 지켜보죠. 뭐 제 말씀 내년도에 가정에는 뭐 별로 제가 대답을 가정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나오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죠. 지금 조금 더 지켜보죠. 저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글을 한번 올렸어요. 우리 당이라는 게 자꾸 뭐 이념은 안 중요하다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중도 확장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로 가야 되고 서진도 해야 되고 확장해야 되는 거 찬성하는데 당의 뿌리, 근간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당은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늘 이렇게 안방을 잘 내주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제 문제 때문에 쓴 건 아니고 사실은 이 취임식 날이요. 우리가 1000명의 가장 중요한 분들, 뭐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의 가장 중요한 분들이 제일 위에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역대 당대표가 초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은 상임 고문단에 계신 분들을 초청을 했고 역대 당대표가 초청이 안 된 거예요. 우리 당은 어쨌든 역사 뿌리가 있는 당이고 우리 당을 근간으로 해서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섭섭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 민주당에서 이제 우리 당에 와갖고 지지해 주신 분들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당 그분들만 있고 우리 당 역대 당대표가 없으시니까 영 섭섭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우리 당이 늘 어떻게 보면 뿌리를 우리 어떻게 보면 보수라는 게 뭐 아무 이념의 정당이라는 게 이념이 없을 수 있나요? 정당은 이념을 같이 하는 집단들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서 권력을 얻는 겁니다. 그건 기본인데 그걸 무시하고 뭐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다 모여갖고 정권을 창출하면 돼. 이거는 당원의 생각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보수는 뭐고 진보는 뭐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앞으로 우리 당의 혁신이라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더 튼튼히 하고 그것이 어떻게 더 국민에게 소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혁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당원의 뜻, 우리 당원의 밑바닥 뜻은 그러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뜻이 좀 잘 실현되는데 제가 뭐 조금이라도 도움할 일이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차세대 미래 전략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있는 유일기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대선 때도 우리가 정책집 특히 그 경제동맹 경제안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게 또 반영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번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기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아까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말씀하시면서 기회가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또 하나의 요소는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항상 위험을 동반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중관계입니다. 대중관계, 중국. 그래서 중국이 사실 지난번에 그 사드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 상당히 괴롭혔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카드를 쓸 것인지, 한국의 압박 카드를 쓸 것인지, 이게 점차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그 희귀 자원이라든가 전략 물자가 우리가 의존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닥쳤을 때는 늦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시나리오별로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 갈 때 요걸 1안, 2안, 3안 쭉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현재 어떻게 현 정부에서 좀 갖고 있는 게 계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우리 중국 정부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막 그게 나왔을 때 똘똘 뭉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멘탈리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국민한테 그런 거 갖다가 많이 불어넣어 줘야 된단 말이죠. 요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지금 뭐 정부에 안 있기 때문에 뭐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첫 번째 부분은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게 하루아침에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변화라는 것이 안 되는 종목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큰 기조에서 늘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또 중국도 한국이 또 아직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가 지금 가장 큰 숙제라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아까 두 번째 질문 금방 말씀드리다 잊어버렸네요. 뭐였죠? 두 번째. 그거 그냥 우리 국민들이 그거 의존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20대, 30대는 사실은 혐중 정서가 또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혐중이든 혐일이든 이런 혐오하는 정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중국 정부에 대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룰이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 또 기본적으로 또 공정하지 않다는 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반미보다는 반중 정서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떤 정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마련됐다. 근데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반면교사로 돼서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거기까지는 안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